네, 이제 국회에서도 탄핵을 고민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청문회뿐만이 아니고 의원들이 모여서 탄핵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의원들이 모이게 됐고 또 탄핵의 필요성은 왜 주장하고 있는지, 탄핵 관련된 운동은 또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강덕구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마이 TV 우리 박종호 앵커님 네,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만나니까 더 좋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예. 한 말씀 해주세요. 인사 말씀. 여기 이 카메라 이거 보시면 됩니다.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마이 TV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여론이 균형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마이 TV 그 균형추를 앞으로도 잘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욱 사랑해 주시고요.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시청해 주시고요. 그 시청한 걸 근거로 해서 올바른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제 탄핵을 고민하는 예. 의원 모임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고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예. 21대에는 의원들이 탄핵 관련해서 공론하는 것에 대한 부담들이 맞아요. 좀 있었습니다. 탄핵 얘기는 국회에서 잘 못 들어봤습니다. 저도. 예. 어쨌거나 개별적으로 의원들은 헌법기관이고 네.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범야권에서 다 그 슬로건 걸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 심판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심판 받았으면 국정 기조도 좀 바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민생을 제대로 챙겨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총선 이전보다 더 마예의 정권이고요. 더 민생은 없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하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탄핵 관련된 청원 144만에 육박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도 우리 또 국회의원들도 이런 국민의 요구 그리고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고민 속에서 탄핵을 고민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네. 우리 민영배 의원 저가 공동대표 그리고 또 김진혁 의원이 간사 포함해서 8분의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뛰었는데요. 네. 이번 전당대회 끝나면 네. 본격적으로 아하. 탄핵 관련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공론화하는 역할들을 예. 하겠습니다. 촛불 행동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촛불행동과 그렇습니다.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제는 더 기대할 게 없다.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그러니까 전 국민들의 탄핵에 그 대한 목소리.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네. 열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죠. 그렇지만 적어도 열리면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네.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 심판 이미 지난 총선 때 한 거지만 그 심판을 넘어서 이제 탄핵 그냥 보내야 된다라는 게 네. 저는 국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촛불행동과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보면은 주말마다도 계속해서 촛불 집회도 벌어지고 있고 국민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고 뭐 탄핵 청원도 144만 가까이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게 국민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결국에는.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전반적인 여론 지표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지난 제가 토요일 날 네. 우리 촛불행동 광화문에 갔었는데 그때가 100회 차입니다. 아. 근데 그날 100회 차. 비가 엄청 왔잖아요. 네. 근데 제가 놀란 게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비가 왔음에도요. 네. 동요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탄핵에 대한 그 행사에 대해서 함께 참여해주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네. 분위기를 만들고요. 그 속에서 저도 비를 맞을 수밖에 없었는데 네.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함께 국민들과 비를 맞는 자세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 그리고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의 준엄한 요구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네. 저는 시대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하. 그리고 그게 저는 정치권에서 당연하게 함께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함께 비를 맞았습니다. 아, 그래요. 이 뭐 페이스북 보니까 진짜 함께 비 맞는 사진까지 있네요. 비 맞으면서
이 특검하고 구속하라 이렇게 외치는 이런 모습들 볼 수가 있는데 사실 21대 국회, 22대 국회 달라졌다. 그리고 21대 국회와 22대 국회는 정말 다른 일을 해야 된다. 이 일 잘하는 국회 또 국민들의 여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명령에 따른 국회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의원님도 21대 국회에서도 사실은 뭐 투사처럼 열심히 싸우셨는데 22대 국회에 들어서서 그게 좀 달라지는 게 좀 느껴지나요? 어떻습니까? 21대 국회와 20대 국회와의 다른 점은요. 네.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자. 그리고 국민의 요구와 시대의 요구를 함께 하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또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으로서 결기 있게 싸우고 네. 그리고 시대 요구에 예민하지 않고요. 시대 요구에 최선을 다한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사실은 우리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데요. 네. 아침 7시까지 우리 본회의장 가서 예, 마지막 필리버스터 얘기 듣고 그리고 우리 관련된 네. 법안 통과시키고 이렇게 잠을 하루에 3-4시간도 못 자고 그러세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필리버스터는 하면 국회 이제 본회의에 계속 열려 있는 것이고 또 그것도 종결시켜야 되고 법안 처리도 해야 되니까. 예. 그렇네요. 필리버스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더 피곤할 수도 있겠네요. 피곤할 수도 있지만 네. 이 제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요? 예. 좀 전에 말씀하시고 또 제가 얘기한 대로 시대 요구, 국민의 요구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당연히 응답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첫 번째 22대 민주당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의 이게 이게 바람직하지 않냐 떠나서 네. 국민의 요구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수용한다라는 입장에서 지금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탄핵소추 이제 청원안 그러니까 심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문회도 열리고 그랬는데 그렇죠, 예. 국민의힘에서는 대표 체제가 바뀌었단 말이죠. 한동훈 체제가 들어섰어요. 이런 게 좀 어떻게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여당 지도부의 변화 이런 것들이 탄핵 관련된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 체제를 어떻게 규정할 건가, 네.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했지만 이번에 우리 해병대원 순직 관련된 부분에서 후보 때는 이거 받아들이겠다. 그렇지만 조건에 대한 부분은 뭐 전제를 했지만 네. 대표가 된 다음에 우리는 예를 들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 체제의 입장은 첫 번째, 네.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현재로는 굳이 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주도권을 갖고 한동훈 체제 속에서 우리 그 용산과 각은 세우지 않되 네. 그렇지만 전국의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책위 의장 갖고 지금 나름대로 좀 입장차들이 있잖아요. 친한 친윤이 지금 뭐 싸우고 있더라고요. 현재 친윤 정정식 의원이 정책위 의장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대표는 바꾸려고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차는 있지만 적어도 큰 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건드리는 부분, 네. 그러니까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 속에서 하기 때문에 여론을 외면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예를 들면 여론에 대한 부분보다도 네. 용산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원칙 속에서 당분간 대표 체제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여론의 흐름과는 큰 상관이 없을 거라는 게 제 나름의 판단입니다. 네. 그래서 뭐 좀 여당의 지금 변화 이런 걸 바라기보다는 좀 야당이 더 뭉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고 국민들의 뜻을 반영한다라는 게 제일 뭐 큰 명분이고 국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네. 여론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의 여론들이 흐름. 우리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해서 네. 특검을 계속 거부한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된다. 이미 그래서 안 되면 예를 들면 하야시켜야 된다. 네. 뭐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한동훈이 마지막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할 어떻게 거냐라는 할까?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동훈은 미래를 준비하는 권력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 여론만이 한동훈의 입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마이뉴스에서 이런 여론들에 대한 흐름들 네. 이런 것들을 잘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왔듯이 앞으로도 그런 여론의 흐름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희가 현장 모습들 여러 가지 사안들을 열심히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김건희 여사 문제, 이것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제 법사위에서 또 다루겠지만은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예.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이런 것들은 사실 의원님께서 처음에 뭐 기자회견도 하고 이 사안을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게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역할을 제일 많이 해 오셨잖아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제가 처음 한 건 아니고요. 네. 다른 데서도 이슈들 올라갈 쯤에 제가 자료들을 모으고 그러면서 네. 같이 싸웠던 거고 예.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제가 처음 이슈화했죠. 그 당시에 안진걸 소장이 저한테 자료를 주면서 다른 의원실에다 이 자료를 주고 함께 하자고 했더니 아무도 함께 하는 분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가 대통령 선거 때 양평공항지구 자료를 본 거랑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예. 이거는 권력이 개입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하고요. 그리고 6월 28일, 올 6월 28일 1년 되는 거였죠. 네. 그 다음에 계속 이걸 이슈하고 추적하고 양평을 한 20번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래요. 거의 한 97%, 8%까지는 밝혀졌는데 네. 마지막은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서 누가 왜 버튼을 눌렀는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김건희 여사 함께 여기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마지막 실체의 본질을 우리가 한 조각. 찾는 게 중요한데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그게 몹시 궁금하고요. 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이거는 마지막 종착점은 용산이라는 그야말로 뭐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워낙에 너무 이슈가 많기 때문에 양평고속도로 얘기는 진짜 옛날 일 같아요. 제 1년밖에 안 됐죠. 근데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97%, 98%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윤석열 부부가 거부하는 거잖아요. 예, 2%, 3%. 근데 누구나 97%, 98% 제가 옛날에 그 경찰이었던 분한테 물어보면 97%, 98% 밝혀졌으면 나머지 2, 3%는 97%, 98% 갖고 다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추론이 네. 누구나 다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아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데 본인이 당당하면 특검을 받아야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네요. 당당하고 거리낄 게 없다면은 특검 받아가지고 진상 규명 해보자. 그럼요. 이게 당연한 수순인데 그렇지 예. 않다. 나도 내 부인 김건희도 억울하다. 아하. 받겠다. 예.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아주 단순한 그게 거잖아요. 상식적인 예. 사안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안들도 어떻게 보면 탄핵 사유의 하나가 된다. 탄핵 사유를 아니,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했을 때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달라 이 말 한마디 갖고 한 거예요.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달라. 이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기 때문에 노무현 탄핵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양평고속도로는 이게 1조가 넘는 사업이잖아요. 예? 우리가 단순하게 네. 양평고속도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국도가 생기면 또 지방도로가 생기거든요. 이거는 예. 뭐 관련해서 이게 단순하게 몇십억 몇백억이 아닙니다. 네. 양평공항지구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했지만 이거는 도저히 개발될 수 없는 땅에다 개발 허가를 내고 그런 다음에 개발 분담금을 1원도 안 냈어요. 그렇죠. 처음에. 근데 제가 계속 이슈화해 갖고 개발 이익 분담금 18억인가를 냈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니 이런 것도 다 그냥 특검만 하면 밝혀지는 거죠. 네. 이거는 저는 탄핵을 넘어서 좀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이상 얘기하기는 참 그렇지만 네. 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달라. 이거 갖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킨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달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탄핵시킨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최병
순직, 네. 이종호 대표 불러서 특검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냥 몸으로 막고 있잖아요. 네. 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위한 국민의힘인지 국민의힘을 위한 국민의힘인지 그리고 한번 우리 박 기자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최병 같은 경우는 우리 아들이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안타깝게 죽었잖아요. 그러면 소위 국민의힘은 보수당이라고 하잖아요. 보수가 국가의 안위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당 아닌가요? 그러면 당연히 밝혀야죠. 왜 두려워할까요?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다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다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한 국민의힘인지 정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민의힘인지 저는 통탄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노무현 대통령 선거법 중립 위반으로 탄핵시켰습니다. 그런데요. 헌재의 입장이랑은 또 별개입니다. 네. 예. 국회에서 탄핵시킬 때 그 사유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봐라. 지금 상황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분노하고 가슴 아픈 일 아닌가요? 네. 예. 미안합니다. 제가 약간 오하면 안 되는데. 그만큼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희가 정리할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 말씀하셨어요. 제2 표결 결과를 보면 지금 299명 재석 의원이 있었는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좀 부결이 됐습니다.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4명의 이탈표가 나온 거 아니냐. 뭐 추경호 원내대표는 예. 안철수 의원의 단순 뭐 기표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일도가 유지되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표결에 직접 또 참여하셨으니까 당시 국회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네. 원내 상황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가냐 부냐 네. 한글로 쓸 수도 있고요. 가부 한자로 한자로, 쓸 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처음 22대 들어와서 처음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말이 통할 수도 있어요. 처음이 근데 아니죠. 여러 번 하고 있잖아요. 요새 그렇죠. 매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단순 실수다? 저는 이겁니다. 첫째,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수 입장에서는 명분이 없잖아요. 아하. 그리고 두 번째, 아무리 윤석열, 김건희 여사를 지켜야 된다고 하더라도 네. 적어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 양심 고민하는 사람들은 기권했을 거고요. 네. 이거 안철수 의원처럼 솔직하게 나 예를 들면 이거 동의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한 분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얘기 못한 분도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입장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지막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론이고요. 그리고 시대 요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 네.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진보지만 진보 보수를 떠나서 우리가 큰 틀에서 국가의 안위와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 그거는 우리 정치권 모두가 지켜야 될 원칙이고 그리고 헌법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압박하고 국민의 힘을 압박해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씩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보수 입장에서 봐서도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제가 네. 한마디만 좀 더 하면 지난 그 총선 때 제가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데 택시 기사님이 저를 알아보고 네네. 본인이 해병대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본인이 투표권을 갖고 그 여태까지 예를 들면 한 번도 민주당을 찍은 적이 없는데 이번에 민주당을 찍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왜 그러냐고 예, 물어봤더니 왜 그럴까요? 아니 적어도 국민의 힘이 보수 세력이라고 하면서 네. 해병대 그 안타까운 후배의 죽음을 밝혀달라는 게 이게 좌우의 문제냐 아니면 뭐 진보 보수의 문제냐. 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찍어줄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내가 야당한테 찍는다. 민주당이 찍는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관련해서 국회에서 투표했을 때 해병대들이 우리 그 청가리석에 예. 방청석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네, 네. 한동훈 그랬잖아요. 음. 아마 한동훈 마음이 어땠는지 몰라도 속으로 찔끔했을 겁니다. 아. 예, 단순하게 예. 해병대원들이 한 얘기가 아니고요. 보수 세력이 한 얘기고요. 음. 국민의 목소리였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에 국민들이 여론들을 좀 더 모아주시고 예. 우리가 범야권이 일치단결하고 그리고 양심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힘을 합치면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은 저는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통과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대표 후 출마하면서 제3자 추천 뭐 특검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런 사안까지 다 이제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후보 시절에 제3자 특검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조국 대표는 추천권 포기하겠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예, 당시에. 저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그런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네. 이번에 8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면 새로 민주당 지도부가 구성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소위 말하는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양쪽 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 보면 네. 이재명 전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되고 그리고 한동훈 대한 대표 체제에서 네. 좀 양쪽 대표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우리 지금 특검 관련된 부분 포함해서 주요 정치 현안 관련해서 같이 좀 고민하면 네. 양당이 합의 보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그야말로 정치력을 복원시켜야 된다. 정 안 되면 네. 용산에서 그렇게 자기 입장만 강구하게 주장한다면 용산은 용산대로 놔두고 그야말로 국회 중심으로 정치력 복원을 통해서 민생도 챙기고 국정 오히려. 기조도 좀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 네.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허. 그게 어떻게 보면 첫 출발점이 이 최혜병 특검법 그렇죠.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 예. 이게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되면 네. 저는 한동훈 대표도 살고요. 또 국민의힘도 살고 또 우리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아하. 민주당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만약에? 협상에 대한 부분 네. 또 정치력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동훈과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같다. 뭐 이렇게 되면 한동훈도 국민의 아하. 입장에서는 또 정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한 딜레마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주목을 좀 해봐야겠네요. 여야 이제 국회 상황을 보도록 하고 또 지금 오늘 뭐 들어온 그런 뉴스를 보면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보좌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 작업에 착수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이 사안은 계속해서 뭐 후보 시절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제서야 이걸 설치한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서야 합니다. 이제서야. 제2부속실이 예를 들면 공식적으로 일정 관리하고 메시지 관리하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네네. 사실 부속실이 없다라는 건 그냥 전방위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거에 다른 표현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었지만 네. 이제라도 제2부속실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일정이라든지 메시지 이런 것들이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거. 네. 그리고 또 민정수석실이 그런 부속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네. 저는 그게 만시지탄이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제2부속실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앞으로의 일이고 과거에 있었던 특히 명품백 수수 사건 의혹 그리고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비공개로 출장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지금 수사는 마무리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제2부속실 설치 이 부분은 뭐 지금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저는 사실은 뭐 다른 듯하지만 본질은 또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형식을 만들어서 네. 국민들한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미지 쇄신하고 그리고 이제 용산이 이제 좀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네. 좀 이제서야 그리고 예를 들면 출장 조사라는 표현 썼는데 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출장 조사인지 아니면 오게 해서 형식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지만 네. 제가 보기엔 출장 조사라는
표현보다는 네. 어쨌거나 형식적 절차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했듯이 네. 그야말로 이원석 총장도 패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검찰 그 수뇌부 인사할 때 중앙지검장 관련해서 윤석열 사단의 최측근 인사를 중앙지검장. 최측근이라는 건 달리 말하면 네. 예를 들면 최측근 모든 걸 걸고 충성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걸고 충성한다. 누구한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네. 이렇게 검찰총장까지 패싱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면피 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 포함해서 이런 지금 절차적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뭔가 외피를 새롭게 바꾸는 거 일정 정도 동의합니다만 저는 자신 있으면 특검 받고요. 국정조사 받고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집중된 의혹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스스로가 다 밝혀야 된다. 이게 사실 풀어지지 않는 한 네. 저는 김건희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바뀌지 않을 거다. 그리고 탄핵에 대한 민심도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탄핵을 이제 고민하는 국회의원 모임 여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또 모아지는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같으면 저희가 뭐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고 어제가 어제 경기도당 위원장 예. 후보 등록일이었잖아요. 뭐 아마 이제 오늘까지 진행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등록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첫날 했습니다. 아, 첫날에 하셨어요? 예. 네. 어제 하시고. 그러면 이게 지금 앞으로 선거운동이나 투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지역 순회 합동연설의 현장 또 결과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지역에 가서 합동연설을 할 때 그 지역의 위원장도 선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최종적인 거는 최고위원은 8월 18일 날 네. 다 결정이 발표되는 거고요. 되고. 예. 그리고 도당위원장은 예를 들면 제주에서 시작을 했다면 제주도에서 할 때 네. 당일날 발표되는 거고요.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8월 10일 날 부천에서 하는데 그날 도당위원장이 선출되는 거죠. 8월 10일. 예. 아. 제가 알기에는 우리 그 후보 토론회를 네. 오마이뉴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네. 경기도당과 함께. 오마이뉴스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때 뭐 경기도당 후보자들 다 나와서 정책과 정견을 발표하고 또 토론까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 그때 또 의원님 말씀을 들어본 시간도 갖겠지만은 일단은 어제 보니까 김남국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우리 의원님을 도당위원장을 지지한다라고 선언했어요. 모든 후보자 개인 친분이 있는데도 우리 강덕구 의원을 선택했다라고 하던데 이 글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김남국 의원이 법사위 할 때 네. 우리 김승원 의원이랑 가까웠고요. 아. 또 민병덕 의원은 또 우리 변호사 선후배로 가깝고 예. 다들 가까운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저랑은 교육이 할 때 한 몇 개월 동안 같이 있었던 것 말고는 인연이 특별한 인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 김남국 의원이 저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김남국 의원을 몇 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네. 김남국 의원의 첫 번째 원칙은 민주당과 그리고 시대 정신 네. 그리고 도당위원장으로서 역할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뭐 이런 몇 가지 중심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네. 나름대로 내린 최종 결론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 가장 맞는 도당위원장으로서 적임자가 강덕구. 물론 김승호 의원도 참 좋은 분이지만 법사위 간사로서 김승원 의원 참 좋은 분이지만 네. 도당위원장으로서는 강덕구. 뭐 이런 나름의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강덕구 그러게요. 지지의 글을 보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자, 김남국 전 의원이 SNS에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후보와 강덕구 의원이 함께 찍은 사진도 좀 올려놨고 또 연설하는 강덕구 의원의 모습도 함께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지지 의사를 밝히는
글을 올려놨습니다. 네, 이 부분 좀 눈에 들어오고 특히 이번에 도당위원장 선거를 보니까 선호투표제라는 좀 생소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냥 투표를 처음 할 때 50%가 넘는 분이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건데 네. 50%가 예를 들면 4명이 전제가 됐을 때는 나오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선호투표, 선호하는 순서대로 네네. 그냥 3명이 나온다 그러면 강북구를 제일 좋아해. 강북구가 1. 우리 박정호 앵커님을 두 번째로 좋아해. 그러면 이제 2번.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누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처음 50%가 안 됐다 그랬을 때 세 번째 분이 이제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분 거잖까 거기서 1위는 본인일 거 아닙니까? 네. 2위에서 예를 들면 강북구가 30표 나왔어. 그러면 강북구가 30표를 가져가고요. 우리 박 기자님이 네. 20표가 나왔어. 20표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그 50%가 넘었어. 네. 그러면 50%가 넘는 분 중에서 이 가장 득표가 많은 분이 1위가 되는 거죠. 네. 좀 생소하게 느껴지기는 한데 어쨌든 이 당원들이 투표를 할 때 누가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제일 맞느냐 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투표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 비용과 네. 그리고 또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우리 당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최대한 다 반영하는 강북구가 상당히 좀 선호도가 높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진짜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알겠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선하게 생겼어요. 예. 네. 근데 또 결기가 있습니다. 싸울 때는 확실하게 싸우는 강북구입니다. 네. 결기 있다고 하면서 환하게 웃어주셨는데 연달았어. 어쨌든 예. 이제 3파전이 될 것 같아요. 경기도당 이제 위원장 선거는 3파전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구도 자체 이건 또 의원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선거에서 구도가 무지 중요하죠. 예. 그리고 전 구도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슈인데 네. 저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슈다. 예. 저는 누가 제대로 윤석열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냐, 또 누가 결기 있게 윤석열 정권과 싸울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냐. 네. 이런 부분에서 지난 대선 때 3번이나 고발당했고,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네. 가장 치열하게 싸운 강북구가 적임자라는 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저는 경기도에서 삼선 도의원이랑 도의회의장 네. 그리고 연정 부지사를 통해서 경기도의 어떻게 보면 전문성 그리고 경기도를 해서 준비된 그야말로 적임자고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 평당원부터 시작해갖고 그야말로 지방위원 그리고 국회 지금 재선위원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의 적임자 뭐 이런 부분에서 구도라는 입장에서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판사였고 또 변호사 출신이고 다들 훌륭한 분들이지만 적어도 민주당 도당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가장 결기 있게 제대로 싸울 사람은 강북구다.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강북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강북구를 찍겠다라는 게 상당 부분 우리 당원들의 여론의 흐름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자, 강덕구 의원, 그러니까 뭐 차별성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보면은 각 후보들이 계속 내세우는 게 윤석열 정권과의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 민심을 받아들여서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바꿔낼지 또 더 나아가서는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차별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신 분이 있지만 강덕구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걸 봐서도 차별성이 내가 확실히 있다. 잘 싸우고 그다음에 경기도도 잘 알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낫다. 이렇게 계속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 모두는 네. 윤석열 정권 제대로 싸워야 된다. 그리고 저는 뭐 탄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바로 투입될 수 있고 네. 그리고 바로 도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후보 강북구 네.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당원들은 큰 틀에서 강북구와 함께 다음 지방선거 그리고 대선의 토대를 만들겠다. 네. 이런 흐름들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강북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도당 위원장 되시면은 이 탄핵을 고민하는 국회의원 모임 이 활동에 좀
지장을 받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더 열심히 해야죠. 제가 우리 중앙당 수석사무부총장을 했을 때는 네. 이 당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직이라는 건 임명직이잖아요. 임명직이기 때문에 이건 당직자로서 부담도 있었고요. 또 대표에 대한 고민도 있었지만 제가 대표께 말씀드렸던 이유 네. 제가 출마의 변 중에 하나가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저를 중앙당 수석사무부총장직으로 이렇게 자리를 줘서 제가 일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고마웠지만 네. 지금은 제 스스로가 도당위원장을 통해서 역할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기회를 갖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저는 도당위원장이 되면 그런 부분 탄핵 관련된 부분 그리고 윤석열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요건들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결심을 내린 겁니다. 네, 그래요. 이 경기도당 위원장 이 자리 뭐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권과 더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토대 또 그런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동시에 정무적 훈련, 정무적 방향 이런 부분들 속에서 나름 훈련 받아왔고요. 나름 방향성을 잘 이끌어 가면 네. 우리 경기도당이 다음 지방선거와 그리고 대선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심장입니다. 경기도가. 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선당 후사 그런 입장에서 저는 소명 의식을 갖고 이번에 도당위원장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합동연설의 과정을 보면은 정말 뜨겁더라고요. 예, 뜨겁죠. 특히 이제 최고위원 경선 같은 경우는 정말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모습. 첫 주가 다르고 또 두 번째 주가 다르고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볼 때는 또 당원들이 볼 때는 다이내믹하다. 또 오히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관전하고 계십니까? 이게 제주부터 시작했는데 네. 시간이 갈수록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당원들의 요구들이 네.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보면 표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선택은 당원과 국민이구나 뭐 이런 입장에서 우리 당원들이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들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선택을 당원들 특히 당원의 뜻이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갈 것이다라는 거고 뭐 이제 김두관 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제 개딸 강성 지지층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비판 그리고 민주당이 민주정당인데 그러니까 일극 체제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개딸이란 표현 자체를 동의 못합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가장 예를 들면 민주당에 대한 애정 그리고 동시에 예를 들면 민주당 의원들이 잘못했을 때는 준엄하게 따지고 네. 이번 총선 같은 경우도요. 저는 경선 과정도 그렇고 총선 결과도 보면 네. 실제로 그 전까지 국회의원들이 그야말로 내가 우리 지역을 관리해왔고 내가 예를 들면 우리 당원들을 관리해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은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정치 엘리트적 관점에서 정치 기득권 관점에서 안주했고 네. 그리고 그렇게 바라봤던 분들은 거의 다 경선에서 그리고 총선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당원들의 요구와 시대 정신에 묵묵하게 복무했던 분들은 네. 다 당원들이 살려주고요. 그리고 당원들이 응원해서 다시 국회에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그 역할을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의 적극 지지층들이 한 겁니다. 이런 분들을 개딸이라고 폄하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 불경에서도 지금 90%가 된 거 아닙니까? 네. 89%인가? 예. 89% 해서 예. 전체 누적은 90%입니다. 그런 거죠. 예. 근데 김두관 전 의원 지역구인 경남에서조차 지금 10%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극체제라는 편이 맞나요? 당원들의 요구와 시민들의 요구, 국민들의 요구를 담은 표의 결과를 그렇게 폄하하고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동의 못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음 우리
지역에서 네. 우리 당원들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래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뜻이 이제 많이 반영되는 민주당 이 선거 과정을 보면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그게 당원 주권 강화가 시대 흐름이잖아요. 아니 본인 생각과 네. 당원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당원들을 개딸로 폄하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일극 체제라고 마치 네. 국민의힘처럼 얘기하고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이거는 김두관 의원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프레임에 대해서 잘못 짠 거고요. 그리고 네. 우리 당원들의 요구, 시대 요구를 망각한 거죠. 이 발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당원과 네.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소소님이 강덕구 의원님 꼭 뭐 경기도당 위원장 되셔서 윤석열 탄핵에 앞장섰어요.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탄핵을 고민하는 이 국회의원 모임 앞으로의 이제 활동 방향이랄까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려 결정된 게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8월 10일 경기도당 제가 경기도당 위원장 끝나고 예. 8월 18일 날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음. 우리 민주당 포함해서 범야권들이 힘을 합쳐서 네. 요 부분을 전 공식화할 겁니다. 공식화한다. 예, 그래서 우리 촛불 행동과 함께 네. 탄핵에 관련된 방향성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거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갈 거냐,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법리적 근거와 그리고 국민들과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거냐, 그 입장 속에서 국민의 요구 그리고 시대의 요구 이런 고민들을 잘 담아내서 우리는 시대 요구에 부응한다. 그리고 국민의 요구를 우리가 담아낸다. 네. 그것이 저희 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싸우려면 싸우고요. 그리고 탄핵시키려면 탄핵시키고요. 그리고 하야시키라 그러면 하야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습니다. 단 네. 이런 게 있죠. 윤석열 정권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현안과 의혹과 관련된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네. 국민께 사죄하고 그런 다음에 임기 단축 개헌 포함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할 재고의 여지는 있다. 이 네.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윤 대통령이 이제 변해야 되고 변하지 않으면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강덕구 의원님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자, 뭐 파블로님이 진실이 이깁니다. 해피데이님이 응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응원의 댓글을 좀 달아주고 계신데요. 어쨌든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서 거기에 또 집중하실 것 같은데 저희 오마이TV에서도 저희가 주최하는 토론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도 여러 가지 정견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오늘은 저희가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오랜만에 좀 나오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 또 앞으로의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 더 불길을 어떻게 하면 더 뜨겁게 할지 말씀을 하셨는데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이나 아니면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희가 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탄핵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우리 최병 관련된 문제라든지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한 부분들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정권이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닐 때는 저는 탄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 특히 대선 제대로 준비하고 싶습니다. 되돌아보면 지난번에 0.73% 차이로 우리가 졌습니다. 아마 24만 7,077표였을 겁니다. 근데 경기도는 44만 2천여 표 차로 이겼습니다. 제 경험상 이길 수 있는데 좀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북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경기도를 승리의 발판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그 승리 속에서 그 승리가 민주당만의 승리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 그리고 우리 국민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민주당, 경기도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강덕구와 함께 민주당 그리고 국민 여러분 희망을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저희가 그러면은 경기도당 이제 위원장 후보 토론회 때 또 뵐 것 같은데요. 그때 또 뵙고 다른 후보들과 함께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박종호의 핫스팟 국회 필리버스터 종결 상황과 EBS법 통과되는 현장부터 김현정 의원 또 강덕구 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마이TV 박종호의 핫스팟 매일 아침 9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침 9시, 내일은 박봉규, 그다음에 신장식 조국신당 의원과 함께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잘 보내시고 내일 아침 9시에 오마이TV 오셔서 박종호 기자 만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